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채용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솔깃한 광고를 보고 구직 지원을 하려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관들에게 체포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는 경찰서 수사관들이 집에 찾아와 가족 중 한 사람을 체포해가면서 사건이 시작됨이 보통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수사관들은 자기 주소지 관할 경찰서도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담당 수사팀이 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체포당한 당사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망한 상태에서 대체 어떤 일인지 경찰서에 문의를 하게 되지만 듣게 되는 설명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는 내용일 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관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여력도 없겠거니와 수사 진행을 위한 보안 목적에서 당분간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알려줄 가능성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의자 본인 및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에 관한 상세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도 수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사건에서 어떤 역할로 실제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법조 및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배달책이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기 및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계좌를 대여해 주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보다 그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찰의 잠복 수사로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만일 운 좋게 현금 수거책 일을 하였으나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피해 금액의 수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고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대출 컨설팅 업체, 대부업체, 채권 추심업체 등을 사칭하여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현금 배달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세금 감면을 위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혹은 불법 대출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수거를 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없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에 대해 이상하다는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소명을 최대한 해보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구속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할지라도 법원 및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매우 중한 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는 당사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처했다가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했다 할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의 조력 및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는 대부분 현장에서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게 되므로 만일 위조된 공문서를 본인이 직접 출력했다면 사기 방조의 혐의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아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보낸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 방조죄에 더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피해금의 전체 액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가담 기간,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다투어 구형 및 선고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